안녕하세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컨트롤 타워, 바로 기획부서 이야기인데요. 말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전략기획이랑 사업기획은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안희민 박사님의 전략기획과 사업기획 실제 사례 소개입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아, 머릿속이요? 네. 특히 정부의 돈,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여러분이 마치 거대 에너지 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된 것처럼 그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거대한 신호를 포착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기획부서를 그룹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뼈대 조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회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고 수많은 계열사의 방향을 조율하고 그룹 전체의 돈줄까지 관리한다니 와, 정말 대단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차이입니다. 네. 전략기획은 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같은. 아, 큰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What과 Why? 맞습니다. 바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반면에 사업기획은 그럼 그곳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즉 How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실행 계획을 만드는 역할이고요. 아, 이제야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전략기획팀이 미래에는 저쪽 산에 금맥이 터질 것이다 라는 보물 지도를 그려주면 네네. 사업기획팀은 그 금을 캐기 위한 최신형 삽과 곡괭이를 설계하고 또 실제로 땅을 팔 전문가들을 모으고 필요한 자금까지 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둘은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긴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컨트롤 타워의 모습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포스코의 경우 원래는 철강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종합소재 기업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재무 기능이 강화된 기획부서가 필요해졌던 거고요. LG의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 여러 사업부를 거느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복잡해지니까 아예 주LG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룹 전체의 전략을 총괄하게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사례는 좀 더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한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미래전략실이 여러 부침을 겪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기획부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단순히 그룹 내부의 사업만 조율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다른 일도 있었나요? 네, 그룹 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정치, 경제적 사안과도 깊숙이 얽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결국 해체와 분산을 겪게 된 겁니다. 아, 이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기업 내부 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 상황 같은 외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이라 마침 자료에서 이 외부 환경, 특히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사업 기회로 바꾸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더군요. 에너지 기업의 전략기획팀 이야기 말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전략가들에게 정부의 예산안은요,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일종의 예언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예언서요? 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겠다고 발표하는 건 앞으로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기술을 밀어주겠다는 명백한 선언이니까요. 이 자료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예산안을 비교한 표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발전 차액 지원 예산은 54.5%나 줄었는데 네, 줄었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무려 2,604%가 늘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SMR이면 요즘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맞죠? 맞습니다. 바로 그 SMR입니다.
그리고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예산도 466%나 늘었죠. 2604%요? 와, 오타가 아니고요. 그 정도면 거의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런 숫자들을 보면 전략기획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구나. 어떻게 말이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서 차세대 원전 기수인 SMR이나 특정 지역의 안전관리처럼 새로운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큰 흐름을 읽는 겁니다. 아, 수소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청정 수소 도입 기반 구축 예산은 72.5%나 급감한 반면에요. 액과 수소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 예산은 64.6% 증가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수소를 사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수소를 다루는 기술과 인프라를 먼저 키우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전략기획팀은 좋아, 앞으로 우리의 기회는 SMR과 국내 수소 인프라에 있겠다.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산이 2600%나 늘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시장에 거의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기회라기보다 엄청난 리스크로 보이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루나요? 바로 그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 아, 그래서 정책 분석 다음 단계로 시장 분석과 재무 분석에 들어갑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RHI,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가격은 어떤지 같은 시장의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고요. 시장의 온도를 대는 거군요. 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 SMR 같은 각각의 사업 모델에 대해 수십 가지 변수를 넣어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쪽 땅이 유망하다고 알려주면 그 땅의 토질은 어떤지, 물은 잘 나오는지, 농사를 지으면 몇 년 뒤에 수확이 가능할지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끝나면 수십, 어떨 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종합보고서가 탄생합니다. 수백 페이지요? 네. 하지만 그룹 회장님이나 최고 경영진은 이 모든 걸 다 읽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분석의 정수만을 담은 단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보고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물지도, 즉 SMR과 국내 수소 인프라가 유망하다는 전략적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부턴 사업기획팀이 넘겨받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뭘 하나요? 그냥 SMR 사업을 시작합시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나요? 그럴 리가요. 여기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추상적인 방향성을 손에 잡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MR이라는 방향이 정해졌다면 사업기획팀은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해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우리가 직접 SMR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가진 해외 선도 기업과 합작법인, 즉 제2위를 만들 것인가? 어느 쪽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이요. 아, 선택지가 여러 개군요. 직접 개발은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합작은 안정적이지만 이익을 나눠야 하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죠. 초기 투자금은 수조 원이 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예상되는 투자 대비 수익률, ROI는 몇 %이고 손익분기점, BEP는 몇 년으로 잡아야 하는가? SMR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은 누구일까?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일까? 아니면 특정 산업단지일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서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감이 아니라 사업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군요. 네, 자료에 나오는 업무 협약, MOU 체결 같은 건 이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 그건 이 긴 여정의 첫 단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함께 사업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는 수준의 약속을 하는 거죠. 아, 시작 단계의 약속이군요. 네, 그 MOU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기술 검토, 재무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요. 마침내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담긴 본 계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략 기획이 무엇을 할지 what을 정하면 사업 기획은 그 무엇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수십, 수백 개의 어떻게, 즉 how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사업기획서 예시를 보니까 사업 개요부터 시장, 경쟁사 분석, 마케팅, 재무 계획까지 정말 꼼꼼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비로소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업의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미래의 안개를 헤치고 길을 찾아내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봤습니다. 정부 예산안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작은 신호를 포착하고 치밀한 분석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로 완성되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은 단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신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옮기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신호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군요. 이건 비단 대기업 기획팀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커리어 기회를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에너지 산업의 전략가들에게 정부 예산안이 미래 지도와 같다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의 취향 변화인가요? 혹은 새로 생겨나는 규제나 법규일까요? 그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